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직장맘입니다. 남편하고는 어느덧 12년을 살았는데요. 여전히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는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둘이 베스트 프렌드처럼 잘 놀거든요. 오죽하면 아들 둘이 엄마 아빠만 재밌는 것 같다고 심술을 부릴 때도 있는데, 제가 원래 결혼을 하게 되면 때론 애인 같고 때론 친구 같은 그런 남편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제가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게 뭐 어렵나? 하며 남편이 그런 사람이 되어줬는데요. 그렇다 보니 저희 둘은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저는 결혼 시작부터 시댁, 아니 시어머니랑도 사이가 굉장히 나빴는데도 남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인데요. 이러니 제가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경제 개념이 없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셨는데요. 저는 살면서 그런 말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티끌 모아 태산을 몸소 실천한 어린이였고, 대학 시절부터 적금이며 펀드, 주식 같은 것도 꾸준히 하면서 돈 공부도 제법 많이 했다 자부하는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살림을 맡기면 제가 다 말아먹을 거라고 저를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똥멍청이로 아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벌써 13년 전, 제가 결혼 준비를 한참 할 때부터의 일인데, 그때 저랑 남편은 연애 2년 차로 한참 좋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희보다 훨씬 연애를 길게 한 서방님이 자기네들은 이제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저랑 남편은 결혼을 누가 먼저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장남이 있는데 어떻게 차남이 먼저 장가를 가냐며, 여자가 없는 것도 아니니 형이 먼저 가야 한다고 서방님 결혼에 브레이크를 걸었고, 저희는 졸지에 서방님의 결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는데, 그때 남편이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저에게 조금 이르긴 하지만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리고 듣기로 동선의 부모님께서 결혼하지 않을 거면 이제 그만 헤어지고 선을 보라고 한 모양이었는데요. 서방님과 동서가 연애 7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인 건지 아니면 자기 동생이 결혼 얘기를 꺼내니 자기도 하고 싶었던 건지, 남편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자기도 결혼하고 싶다고 저에게 말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벌써 30이 넘었기에 결혼 생각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기에 저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다만 이렇게 등 떠밀리듯 결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결혼을 서두르는 거 아니냐고 걱정이 많으셨죠. 하지만 그때도 남편이 나서서 저희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잘할게요. 전 괜히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정화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요. 결혼도 다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어쩐지 지금을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제가 정화 완전히 여왕님처럼 떠받들고 살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정화 말이라면 무조건 할게요. 이봐, 자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무슨 독재도 아니고 뭘 그렇게 우리 딸한테 충성을 맹세해. 그러지 말고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게.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사위 잘 얻었다고 생각하시게 해드릴게요. 어머 여보, 이 친구가 자신감이 아주 넘치네. 자네는 뭘 믿고 그렇게 자신이 있나?
둘이 아직 만난 지도 얼마 안 됐잖아. 지금이야 좋은 감정만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좀 신중했으면 하네. 저 지금 아주 신중합니다. 물론 부모님은 걱정할 수 있죠. 그런데 외람되지만 오래 만나서 결혼하면 다 잘 사나요? 저는 사계절 다 정화랑 보내봤고요. 지금은 아주 좋은 감정만 가득합니다. 이런 마음일 때 결혼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들 정말 잘 살 겁니다. 제가 아주 잘할 거니 걱정 마시고 저 믿어주세요. 엄마, 아빠, 나도 생각보다 빨리 하는 결혼에 걱정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나도 나이가 있고 현석 씨는 나한테 결혼까지 하고 싶은 남자였어. 딸이 좋다는데 그냥 좀 허락해주면 안 돼? 우리가 잘 사는 걸로 보답하면 되잖아. 지금이야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결혼은 꿈이 아니야. 현실이라고. 지금은 둘이 좋은 것만 봤으니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결혼하면 생활을 해야 하니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 그때 가서 이건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모르기라도 할 거야? 그럼 엄마 말에 의하면 우리 결혼 전에 동거부터 해야겠네? 뭐야? 너 지금 엄마 아빠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다 큰 처녀가 동거라니. 그렇잖아. 1년을 만나든 10년을 만나든 엄마 말처럼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럼 우리 3달 정도만 같이 살아보고 다시 결정할게. 그럼 되는 거잖아. 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지만 나랑 네 아빠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우린 옛날 사람이라고. 그리고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살아보지 않아서 모른다며. 아유, 여보, 그만해. 제가 우리 말을 들을 것 같았으면 동거 얘기까지 하겠어. 그래, 둘이 좋아 죽겠으면 해라 해. 정말? 허락했다. 맞지? 그래, 이게 허락인지는 모르겠지만 동거시킬 수는 없으니 하라고. 대신 나중에 딴 말하지 말어. 너랑 자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잘 살아야 해. 내 말 명심해라. 장모님, 감사합니다. 저 정말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결혼했는데 생각했던 거랑 다르면 그냥 제가 맞춰서 다르게 살면 됩니다. 저 그럴 작정으로 여기 온 거예요. 헐씨고, 자네는 그렇게 내 딸이 좋은가? 나는 아무리 봐도 우리 딸한테 그런 매력은 못 느끼겠는데. 아빠! 아닙니다, 장인어른. 정화 같은 여자는 아무리 찾아도 없죠. 어떻게 이런 여자를 안 좋아할 수가 있나요? 여보, 당신 말이 맞네. 나 방금 팔에 닭살 돋았어. 그래, 해라 해. 그렇게 좋다는데 어쩌겠나. 대신 우리는 자네 집에서 하는 만큼 똑같이 하겠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양과 똑같이 해서 결혼 진행해.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방금 자네가 한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잊으면 안 되네.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나 정말 참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저희 집에서 허락이 떨어지고 저희는 급하게 시작하긴 했지만 결혼 준비를 서둘렀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신혼집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랑 남편은 각각 원룸과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둘 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보증금이 있었는데 제가 발품을 팔아보니 조금 허름한 아파트긴 했지만 대출을 좀 받으면 제가 눈여겨본 동네의 아파트를 매매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였는데 연식이 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아파트긴 했지만 그게 어디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월세든 전세든 쫓겨 사는 것보다 구축이라도 내 집을 갖고 시작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특히나 그 동네는 오래전부터 재개발 소식이 많아 평소에도 관심이 많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자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매매가가 2억 후반이었는데 평수가 작은 거긴 했지만 이 가격에 서울의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기회는 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남편에게 장황하게 이 설명을 했는데요. 남편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전적으로 집 문제는 맡겨줬어요. 그리고 저는 더 고민할 것도 없어 일단 제가 가지고 있던 적금을 깨고 그 돈으로 아파트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물론 집 매매 계약은 저희 부부 공동 이름으로 했죠. 나중에 등기 칠 때도 당연히 공동 명의로 할 생각이었고요. 두 사람이 살던 집들 보증금 빼서 잔금을 치를 예정이고 또 대출금도 저희 둘이 같이 갚아나갈 예정이니 명의는 두 사람이 똑같이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처음엔 별 생각이 없다가 자기 앞으로 집이 생긴다는 사실에 많이 좋아했는데요.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건 뒤늦게 저희가 신혼집을 매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님이 저를 급하게 호출하시면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제가 진행한 아파트 계약을 엎으라고 성화를 부리셨는데 그때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야, 내가 현식이한테 들었는데 너 대출 받아서 집 산다고? 네, 마침 좋은 매물이 나와서요. 아, 설아, 니들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인데 무슨 집을 사? 내가 돈이 많아서 산다고 하면 말리지도 않아. 돈이 없어서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면 그게 맞는 거니? 너는 살림 시작도 하기 전에 빚부터 지고 시작하고 싶어?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 둘 다 월세 내고 있는 돈이 있어서요. 그 돈이면 대출금이랑 이자 갖고도 남아요. 전세로 들어가려고 해도 어차피 보증금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라.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집을 사는 게 이득이거든요. 이득 같은 소리 안 해. 나이가 빠져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구식 아파트라며. 넌 그런 집을 사고 싶니? 살 집이 있고 사면 안 되는 집이 있는 거다.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외람되지만 저도 충분히 알아보고 자신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 동네가 몇 년 전부터 지하철역 생긴다고 말이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이것저것 편의시설도 많이 들어왔고요. 아무튼 분위기가 좋아요. 됐다. 호황된 꿈꾸다 패가 망신하는 거야?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됐고 가서 계약 없던 일로 하고 와라. 사정 얘기해서 계약금 돌려달라고 해. 네?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어디서 살긴. 둘이 합친 보증금으로 돈에 맞춰서 월세든 전세든 구해서 살면 되지. 네가 괜히 아파트 병 같은 게 걸려서 그런데 요즘 빌라는 보증금 그렇게 높지도 않다. 어머니, 요즘 빌라도 예전 같지 않아요. 좁아 터진 빌라도 서울에만 있으면 보증금이 몇 억씩 한다고요. 누가 서울로 얻으래? 돈에 맞추라고 했잖아. 그럼 어디 수도권 지역으로 알아보면 되잖아. 요즘 지하철이다 뭐다 좋아졌는데 어디든 못 살겠니? 어머니, 그건 좀... 저도 현석 씨도 너무 고생해요. 저희가 일주일에 5번을 출근하는데 길에 시간을 버리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빚 없으면 그만이지. 넌 빚이 있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피마르게 하는 줄 알아? 나는 카드도 빚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괜히 할부다 뭐다 돈 쓰게 만드는데 너도 이참에 카드도 비상용으로 하나만 남겨두고 다 없애라. 저는 막무가내로 자기 할 말만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걱정하셔서 하는 말씀인 건 알겠는데 너무 명령조로 말씀을 하시니 저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제가 나이 30이 넘었는데 사리 분별도 못하는 취급을 하시니 그건 정말 참기 어려웠는데요.
제가 겨우겨우 참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저를 아주 돈개념도 없는 한심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일수록 초반에 잘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아 저는 이미 계약금을 냈고 물을 생각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는데 시어머님이 도끼 눈을 뜨시고 지금 자기 성질 건드리려며 무섭게 다그치셨어요. 너 지금 내 말이 우습냐? 어떻게 돼 내가? 시집도 오기 전에 싫다는 말이 나와? 그럼 싫은 걸 좋다고 해요, 어머니? 신혼집 문제는 당사자인 저랑 현석 씨한테 맡겨주세요. 저는 그럼 그런 줄 알고 이만 가겠습니다. 뭐야? 너 당장 돌아앉지 못해? 저는 시어머님 목청이 쩌렁쩌렁 울리는 가운데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호출에 저 혼자만 시댁에 갔던 거라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방금 들었던 말 그대로 전했는데요. 제 용건은 간단했어요. 나는 절대 양보 못하니 자기 엄마 말 듣고 싶으면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펄쩍 뛰면서 자기는 자기 엄마랑 등 돌리고 살더라도 무조건 저랑 결혼할 거라고 했는데 유치한 건 알지만 그게 기분이 썩 나쁘지 않더군요. 솔직히 저랑 같이 살 남편만 제 편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댁에서 나빴던 기분도 금세 풀렸고 시어머님이 어떻게 나오시나 두고 볼 작정이었는데 그 뒤 시어머니와 저는 끊임없는 신경전을 벌여야만 했어요. 시어머님은 무조건 자기 말이 맞고 또 법이라는 듯 저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했는데 하물며 혼수를 하는 것도 자기가 사라는 걸 사라고 저에게 명단과 가게 이름을 적어서 그걸 사진 찍어 저에게 보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명단 속의 물건을 하나도 사지 않았고 이왕 처음 시작하는 살림 평소 갖고 싶거나 큰맘 먹고 사야 하는 것들로 채웠는데 시어머니는 저더러 쓸데없는 낭비만 한다면서 제가 집안을 말아먹을 거라고 악담을 퍼부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당처자가 쓸 건데 왜 시어머님이 사라는 대로 사야 하냐며 제 의견을 굽히지 않고 말했는데요. 저는 졸지에 싸가지 없는 애로 완전히 찍혀버렸죠. 그런데 제가 신기한 건 뭐였는지 아세요? 그 정도로 제가 싫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할 만도 한데 시어머니는 그 얘긴 절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옆에서 내내 지켜보던 남편이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제 편을 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시어머님이 당신 아들 등짝을 후려치며 너 지금 벌써 제 편 드는 거야? 이런 후레 자식 같은 이라고? 너 내 앞에서 제 편 들기만 해? 라고 성과를 내셨는데 그때부터 완전 저랑 남편 그리고 시어머님이 앙숙 중에 앙숙이 되어버렸죠. 얼마나 저를 미워하셨냐면 시어머님은 제가 드린 예단비 봉투를 말 안 듣는 며느리 돈 필요 없다며 바닥에 패대기 치셨어요. 사실 그것도 하고 싶어 한 건 아니었고 나중에 뒷말 나오는 게 싫어서 최소한으로 한 거였는데 이게 웬 횡재인가 싶어 얼른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서 챙겼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더 울그락불그락해지셨는데 그때부터는 저도 시어머니도 그냥 기싸움만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런 와중이니 결혼하는 것에 있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니, 봉투를 안 받겠다는 의미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저도 확실하게 알아야 더 진행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어서요.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니? 누가 결혼하지 말래? 나는 네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해도 안 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날 뿐이야. 어른이 안 된다고 말을 하면 안 되나 보다 하고 말을 들어야지. 네가 벌써부터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면 어떡하자는 거니? 너 그러다 집안 거덜낸다. 네가 산 그 쓰러져가는 아파트도 그래. 누가 그 돈으로 그런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을 사니? 차곡차곡 모아서 새 집을 사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하니? 아님, 내가 너네 결혼하는데 1,000만 원밖에 못 해준다고. 너 일부러 그러냐?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언제 뭐라고 했나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요즘 세상은 돈 차곡차곡 아무리 모아도 새 집 못 산다고요. 집값이 나날이 오르는데 어떻게 빚도 없이 집을 사나요? 그리고 제가 8, 90%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30% 정도만 받겠다는데 요즘은 이 정도 대출이면 선빵한 거예요. 그래 엄마. 요즘 영 끌한다고 하잖아.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대출받아 집을 사는 세상인데 우린 겨우 30%야. 정화가 다 알아보고 하는 건데 엄마가 왜 그래? 뭐야? 너 지금 내 앞에서 또 제 편 드는 거야? 하물며 이제 막 살림 시작하는 쟤보다 내가 무식하겠니? 그래, 너 말 잘했다. 그 영끌한 애들 앞으로 어떨 것 같니? 다 돈 날려 집 날려 길거리에 나 앉을 거야. 군소리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내 말 들어. 아니면 니네 친정에서 부족한 만큼 달라고 하든가. 그건 아니죠. 저희가 살 집이고 앞으로 저희가 갚아 나가면서 사는 게 맞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저희 집 얘기가 나오나요? 그리고 계약도 엎을 수 없어요. 이미 중도금도 냈고 이젠 물을 수 없는 상태라고요. 행여 이 결혼이 엎어진다고 해도 저는 그 아파트 살 거예요. 너 정말? 기어코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구나. 그래, 그럼 나는 니들 결혼식에 안 가마. 어디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엄마. 여보, 아무리 그래도 장남 결혼식에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이 어딨나? 당신은 못 봤어? 쟤들이 쌍으로 나를 무시하잖아. 그런데 내가 거기 앉아서 하하호호 웃고 있어? 일 없다. 똑똑한 니들이 알아서 하고 살아. 나중에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마음 같아서는 이 결혼 내가 엎어버리고 싶지만 현우 결혼시켜야 해서 내가 참는 줄 알아. 저는 시어머님이 왜 그렇게 제가 집을 사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땐 이런 집구석에 시집을 가도 되는 걸까? 심히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때 제 흔들리는 마음을 남편이 붙잡았어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저더러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저를 밀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님이 어떻게 나오시든 상관하지 않고 제가 생각한 대로 아파트 매매를 끝내고 결혼식도 올렸는데요. 저희 시어머님은 정말로 저희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어이없었던 일은 당신은 오지도 않으셨으면서 서방님한테 얘기해 축의금은 모두 회수해 가셨다는 건데 그 사실을 안 남편이 표정 관리가 안 될 만큼 많이 당황했어요. 그 축의금 하면은 남편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봉투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상의도 없이 모조리 가져가 버려서 나중에 남편이랑 서방님이 대판 싸우기도 했었죠. 저희 서방님이 원래 자기 엄마 말이면 곧이곧대로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말 안 듣고 고집센 장남보다 시어머니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서방님을 더 많이 예뻐하셨는데 서방님도 그런 예쁨 받는 게 좋았으니 무조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마마보이였어요. 그러니 자기가 결혼하고 싶지만 형이 먼저 결혼해야 한다는 자기 엄마 말에 수긍했겠죠. 그리고 저희가 결혼식 예약할 때 각자 손님 비용은 축의금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결제를 해야 하는데 신랑 쪽 축의금이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돈도 저희 쪽 축의금에서
모두 결제했는데 남편이 더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러자 저희 아빠는 괜찮다며 이런 건 신경 쓰지 말라고 좋게 말했죠. 저희 엄마는 차마 그런 말까지는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원래 저희 엄마가 감정이 얼굴에 고스란히 보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다행히 저희 쪽 축의금은 부모님 쪽 손님이 압도적으로 많아 결혼식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았다고 했는데 신혼여행 다녀와서 확인해 보니 남은 돈은 제 통장에 들어와 있더군요. 원래 결혼식 때 받은 돈은 전부 빚이라 돌려줘야 하는 거라며 갖고 있다가 그 사람들 경조사 있을 때 주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결혼하자마자 일어났으니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 아니 시댁 사람들과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저 역시 시어머니가 정말로 결혼식에 불참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많이 놀라있는 상태였는데요. 솔직히 그런 말을 협박하듯 하는 사람은 많아도 실천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몸소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게다가 저도 저지만 저희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셨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청첩장을 받은 분들은 다 혼주가 둘인 걸 알고 있는데 시아버님만 덩그러니 자리에 앉아 계시니 뒷말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신경 쓸까 그런 말들을 일절 전하지 않으셨는데 그때 많이 속상했고 이런 결혼을 시키는 게 맞는 건가? 시어머니한테 화가 났다고 나중에 털어놓으셨죠. 자기가 장남 먼저 결혼해야 한다고 등 떠밀 때는 언제고 사람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 내가 아주 해명하고 돌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 사돈 내가 이혼하는 거냐? 아니면 결혼 준비하면서 양가가 싸웠냐? 그것도 아니면 며느리 마음에 안 든다고 시위하는 거냐? 나중엔 무슨 얘기까지 나온 줄 알아? 사위가 친아들이 아닌 거 아니냐고 하더라. 내가 정말 네 시어머니 때문에 대인관계 다 끊을 판이었어. 정말? 우리 엄마 많이 힘들었네. 그런데 왜 그때는 아무런 말도 안 했어? 그런 소리를 왜 하냐? 어차피 네 속도 속이 아닐 거고 내가 거기에 더 얹어봤자 기분만 나쁘잖아. 지금이야 다 지나간 얘기고 우리 딸 선택이 맞았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저희 엄마는 제가 신혼집을 아주 좋은 가격에 팔고 용산으로 이사를 오게 될 때 비로소 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망한다고 그렇게 악담을 하더니 제가 신혼집으로 샀던 아파트가 저희 결혼하고 6년 만에 재개발이 되어 거의 5배 가까이 오른 금액으로 팔자 많이 놀라시고는 저에게 6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직접 하셨어요. 핸드폰에 시어머니라고 떴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제 핸드폰에 시어머님 번호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만큼 저는 시어머니와 따로 통화한 적도 없고 또 시어머님이 저희 결혼식에 오시지 않은 후로 저도 남편만 시댁에 보내고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는데요. 피차 불편한 사람들끼리 안 보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당신을 이겨먹으려고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셨고 제가 아이 둘을 낳을 동안에도 산부인과며 아이 돌잔치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남편한테는 애기 보고 싶으니까 애기만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는 우리 얼굴 본 지 한참 됐지? 현석이한테 얘기 들었다. 니네 집 이번에 많이 올라서 팔고 이사 간다며? 정말 잘 됐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오랜만에 밥이랑 같이 먹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건 농담이지만 시어머니 얼굴 본 지가 한참 지나서 그새 시아버님이 세상가를 가셨나 할 정도로 시어머님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결국엔 제 고집대로 해서 제 말이 맞았다는 게 증명되었으니 시어머님도 더는 제가 뭔가를 결정할 때 토를 달지 못하셨어요. 이런 말 유치한 건 아는데 시어머님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하셨으니 제가 이긴 셈이 된 거죠. 그리고 돈이 좋긴 좋은 건지 그 후로는 주말이면 저 힘드니 시댁에 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하시거나 또 아들 둘 키우느라 직장 다니느라 힘들다고 반찬을 보내시며 또 연휴라도 있으면 아예 애들만 시댁으로 보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좋았어요.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제가 먼저 시댁에 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저렇게 나오시니 용돈이라도 드려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사실 저희 시댁에서 유일한 근로자인 시아버님 벌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큰 금액은 아니지만 50만 원씩 시어머니한테 생활비에 보태시라고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땐 제 나름대로 동서 못까지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돈까지 받은 시어머니는 완전 저를 떠받들 듯 잘해주셨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결혼하게 된 계기가 서방님네 결혼 때문이었잖아요. 그리고 서방님네가 결혼하기에 앞서 제가 시어머니랑 집 가지고 신랑이 하는 걸 모두 본 동서는 미리부터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자기 결혼식에도 시어머님이 오지 않을까봐 시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대출 없이 빌라 전세를 얻어 결혼을 했는데요. 사실 동서도 제가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고 했을 때 관심이 많았거든요. 하물며 동서는 돈도 저보다 제법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동서가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취직을 해서 돈을 꽤 모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어머니랑 그 신랑이를 하는 걸 보고는 마음을 접었다고 했어요. 아니, 자기 엄마 말이라면 꿈뻑 죽는 서방님 때문에라도 대출의 대자도 꺼낼 수 없었던 거죠. 저는 그 사실을 옆에서 알고는 있었지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제가 나서서 동서도 시어머니랑 싸워라. 결혼식에 참석 안 하면 어떠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선택을 하는 동서가 안타깝게 그지없었는데요. 그때 당시 동서는 결국엔 돈에 맞춰 신축 빌라 전세로 들어갔어요. 저희처럼 빚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작 자체가 저는 집을 샀고 동서는 남의 집에 살고 있으니 나중엔 그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는 순진하게 돈을 더 모아서 수도권 9억이라도 집을 사겠다고 했는데 그 역시도 대출 없이 자기 돈으로 다 해결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는 사이 제가 살던 낡아 빠진 아파트는 지하철역이 들어오는 게 확장되면서 낮이고 밤이고 부동산에서 저희 집을 팔라고 전화가 왔는데요. 저는 팔지 않고 버텼어요. 그리고 둘째를 가졌을 때 재개발 확정이 났고 집값은 더 뛰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큰애가 유치원을 갈 때 저는 집을 팔고 아까 말한 용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대출은 있었죠. 사실 따지고 보면 먼저 대출보다 조금 더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때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동서가 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대상은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화살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형님, 좋으시겠어요? 앉은 자리에서 도대체 얼마를 버신 거예요? 글쎄, 근데
이사하고 다시 대출받고 따지고 보면 똑같아. 에이, 뭐가 똑같아요. 집이 달라졌고 집값이 달라졌는데. 형님은 부동산에 소질이 있나 봐요. 그런 건 아니고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게. 동서도 그때 나처럼 집을 사면 좋았을 텐데. 뒤늦게 후회하면 뭐하나요? 배만 아프지. 저는 시간을 돌려도 어머님 무서워서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시잖아요. 어머니 성격도 그렇지만 저희 그이도 제 말보다는 자기 엄마 말만 맹신하는 거. 그러게 동서가 가운데서 많이 힘들겠다. 형님은 좋으시죠? 아주버님이 딱 형님 편만 드시잖아요. 저희 남편도 아주버님 같은 사람이었으면 저도 형님처럼 집 사서 돈 벌었을 텐데. 저는 남자 보는 눈이 없나 봐요. 뭘 또 그렇게까지.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살던 집 전세 계약 끝나면 집 사. 이제 어머니도 대출받아서 집 사는 거 괜찮다는 거 아셨으니 별말 안 하실 거야. 저는 괜히 저한테 투덜대는 동서였지만 지속도 오죽하면 저렇게 삐딱하게 굴까 한 번은 참아줬어요. 저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 배가 아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2번은 참아줄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는 중 시아버님이 환갑이 되셨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나이 차이가 제법 나셨거든요. 아직 저희 친정 부모님도 50대인 반면 양가 어른들 중 첫 번째 맞이하는 환갑 잔치였는데 요즘은 환갑이라고 성대하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식구들 불러 밥은 먹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은 작게라도 잔치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주도하에 친척들 여러분을 모시고 식사 대접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100만 원을 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것만 내면 되는 거냐고 따로 뭐 해드릴 건 없냐고 물었는데 그건 자유라고 하셨어요. 다만 친척들 불러 식사 대접하고 작더라도 답례떡은 들려보내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알겠다고 했죠. 솔직히 동선애한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없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손윗사람인데 동서한테 얼마 냈냐고 묻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기려다 시아버님 금팔찌라도 하나 해드려야 하면 아무래도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게 더 모양새가 있지 않을까 싶어 동서에게 말할 참이었는데 동서가 자꾸 저를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화해도 안 받고 메시지나 톡을 보내도 확인한 것 같았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팔찌는 됐고 그냥 시아버님에게 돈 50만 원 든 봉투만 하나 만들어 드릴 작정이었고 마침 시아버님 환갑 당일이 되었는데 동서는 친척들 맞을 준비도 하지 않고 구석에서 연거푸 깡소주를 마시고 있더군요. 서방님만 몸아려운 가나지 마냥 안절부절 못했는데 저희 남편이 나서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걸 제가 하지 말라고 붙들었어요. 괜히 잘못 건드려서 빌미 만들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도 입술이 바르르 떨리면서 언제 터질지 모를 분노를 삭히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쟤 좀 어디 안 보이는 대로 치워라. 쟤는 왜 저런다니? 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나서고 싶지 않지만 서방님한테 시키면 싸움 날 것 같고 그렇다고 저희 남편을 시킬 수도 없어서 제가 동서에게 어디 안 보이는 데 가서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저를 째려보던 동서는 이내 더 구석으로 가서 술을 계속 먹었고 저는 저러다 뭔 일이 날 것 같아서 불안해서 서방님에게 계속 눈치를 줬는데 서방님은 보고도 모른 척 하려고 하더군요. 요즘 돈 문제로 엄청 싸운다면서 자긴 싸우기 싫어서 자기 와이프한테 말 걸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자기 혼자 간다고 했는데 동서가 굳이 간다고 해서 온 거라고 했는데요.
저건 또 무슨 꼬라지인가 싶더군요. 아무래도 언제고 나를 잡아서 동서한테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이 오늘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꽤 자리가 무르익어 갈 즈음 동서가 얼마나 마셨는지 비틀거리며 시어머님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는데 순간 동서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제가 동서를 붙잡았어요. 그러자 동서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저를 뿌리치고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향했고 꼬부라진 혀로 그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말을 한꺼번에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망신도 그런 개망신이 없었어요. 저 말고 시어머님이 친척들에게 개망신을 당하신 거예요. 어머니, 저 불만 있어요. 저 어머니 말 듣고 전세 들어갔다가 보증금도 다 못 받고 지금까지 소송 중인 거 아시죠? 근데 어머니, 왜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 빌라 어머님이 계약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형님처럼 대출받아서 집 사고 싶었는데 대출받으면 큰일 난다고 전세 가라고 해서 전세 갔는데 이게 뭐예요? 아우, 얘가 취했네. 너 미쳤어? 아니, 하다 할 짓이 없어서 시아버지 환갑날 취해서 주사를 부리냐? 어머니는 이게 주사로 보이세요? 하소연이잖아요. 제 돈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형님네는 망했다고. 분명 제가 더 잘 살 거라고. 어머니 말만 들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저는 돈도 없고 집도 없어요. 얘가 왜 이래? 너 그 입 안 다물어? 네. 어떻게 뚫은 입인데 다시 다물라고 하세요? 저 이 말 하려고 아까부터 술 마신 거예요. 어머님이 책임지세요. 어머니 집을 팔고 그 돈을 저희 주시든 저희도 형님처럼 용산에 있는 아파트 가게 돈 해주시라고요. 야, 홍은지, 너 그만하지 못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너는 나한테 이게 무슨 짓이니? 가만 보면 네가 제일 나빠. 아주버님 봐봐. 너는 형 보고 뭐 느끼는 것도 없냐? 내가 마마보인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실속 없고 등신 머저리인 거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하는 건데. 어머, 얘가 진짜? 너 돌았니? 네, 저 돌았어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안 돌 수가 있어요? 어머니 말 듣다가 가진 거 날리고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님은 저한테 100만 원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뭐야? 너 그것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거였어? 네 형님도 똑같이 냈어. 그러니까요. 형님은 돈 벌었으니까 낼 수 있지만 어떻게 저희한테 내라고 하실 수 있냐고요. 그리고 저 등신 같은 남편 놈이 그 돈은 주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갖다 줬다고 하고.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형님 돈 버는 동안 저는 제가 가진 거 까먹고 없는데 왜 이런 건 똑같이 해야 하냐고요. 어머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쥐뿔도 모르면서 저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고요.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날 동서는 나를 제대로 잡은 듯 온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한참 동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 탓을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도 잔치고 뭐고 다 때려치우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셨는데 시어머니 얼굴만 잔뜩 구겨지셨죠. 그리고 서방님 손에 질질 끌려나간 동서는 결국 서방님에게 이혼하자고 이혼 서류를 던져버렸는데 동선의 부모님도 오셔서 한바탕 뒤집어 놓고 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때 시어머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지 뜻이 확고하면 큰애처럼 지 뜻대로 했겠지.
그땐 지도 내 말에 동의해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걔 진짜 이상한 애구나. 잘 됐다. 이참에 그냥 헤어져. 어차피 니들 사이에 애도 없지 않니? 저 말을 옆에서 듣는데 저는 다시금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졌어요. 사실은요, 동선애가 아직 애가 없는 것도 시어머님이 집 사기 전에는 애를 갖지 말라고 훈수를 두셨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라고 진짜 아는 서방님이나 동서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저런 식으로 자기는 잘못 없다는 듯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없던 정도 뚝 떨어졌는데, 그런 시어머니는 이젠 동네에서 그렇게 제 자랑을 하고 다니셨어요. 원래 우리 큰애가 똑똑해. 그렇게 지가 딱 알고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니까. 나는 걱정돼서 너무 모험하는 거 아니냐고 옆에서 말렸는데 아니라고, 확실하다고 그렇게 집을 사더라고. 그리고 그 집이 5배가 올라서 이번에 용산에 큰 평수 아파트 사서 이사 갔잖아. 한강이 그렇게 잘 보인대. 어머, 정말? 자기는 만며느리하나는 기똥차게 얻었네. 자기는 좋겠어? 좋지. 나는 걔가 처음에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부터 좋더라고. 저 말을 제가 어쩌다 듣게 됐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 시어머니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이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저런 이기적인 사람한테는 최소한의 할 도리만 하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남편은 저 편한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내키지 않으면 전처럼 자기 본가에 아예 안 가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을 보니 올라왔던 화가 좀 내려갔는데 어떻게 저런 엄마 밑에서 저희 남편 같은 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제 남편이 서방님 같은 인간 말종이었다면 저는 동서처럼 살지 않았을 건데요. 아니죠. 애당초 그런 결혼은 엎어버리고도 남았을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지경까지 오도록 아무것도 안 한 동서 잘못이 아주 없다고는 못하겠는데 원래 가재는 개편이라고 저는 동서가 짠하기만 합니다. 그러게 그냥 저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이제라도 동서가 꼬였던 인생 잘 풀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혼한 서방님은 다시 시댁에 들어갔는데 이제야 자기도 엄마 말 듣다 인생 꼬였다며 자기 엄마 탓을 한다고 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시아버님도 친척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해 시어머님을 본체 만체한다고 남편한테 들었어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시길 시어머니에게 그 주둥이 좀 닫고 살라고 하셨다는데, 그러게 시어머님은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걸 너무 맹신하는 게 문제긴 했어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하지 못해 가방끈 콤플렉스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TV나 핸드폰 속 카더라 뉴스를 보고 그렇게 아는 척을 하고 살았는데 남들한테는 대학도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시어머니는 당신 열등감이 엄청 심하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부동산 어쩌고 아는 척을 하니 그게 꼴보기 싫으셨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해보자는 것도 100% 진심이셨는데 이제는 당신이 그렇게 예뻐하는 아들 결혼 생활까지 망치셨으니 시어머니는 가족들 사이에서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이중성이 싫어 다시 발길을 끊어버렸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제가 전화도 잘 안 받으려고 하자 요즘은 그렇게 저한테 쩔쩔 매세요. 아무래도 이제 돈 낳을 구멍인 자식은 저희밖에 없으니 저랑 최대한 잘 지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미 제 마음도 돌아서 버렸으니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 이젠 뇌물 같아서 시어머니가 주시는 반찬도 마다하고 그냥 명절이랑 생신 때만 보는 걸로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러게 원래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가는 건데 시어머니의 그 못난 열등감이 당신 자신을 가족들 사이에서 고립시키고 만 거죠. 그리고 당신 잘못을 인정하고 동서한테 미안하다고 했다면 어쩌면 동서도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혼을 했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더 나았겠죠. 하지만 아마도 시어머니는 평생 가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사실양반인데 그걸 알기에 저는 시어머니와는 절대 가까이 지낼 마음이 없네요. 어쩌면 이런 말을 하는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라고 동서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저는 제 가치관과 뜻에 따라 중심을 잘 지키고 살아갈 생각인데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절대 제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먼 훗날 저희 아들 둘이 결혼한다고 하면 국이 됐든 찌개가 됐든 니들 인생이니 니들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할 생각입니다. 시어머니와 서방님을 보니 더더욱 그래야 할 것 같거든요. 나중에 제 며느리가 동서처럼 자기 인생 책임지라고 하면 그건 생각만으로도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잘 판단하고 중간 역할 잘하게끔 아들 둘을 똑같이 키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아빠를 닮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래 자식 키우는 건 부모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부디 저희 아들들은 이런 엄마의 마음을 잘 따라와 주길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현재 첫 단추를 잘 낀 덕에 지금까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자산을 잘 불려가고 있는데요. 그에 반면 시댁 집안은 아주 초상집 분위기가 따로 없다는 것 같더군요. 그래도 뭐 남편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신경 쓰지 않을 건데 원래 인과응보고 결자해지라고 이 모든 문제는 시어머니와 서방님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뭐 하루아침에 바뀌는 일은 없겠지만 그 문제의 두 사람이 이번 일로 조금의 깨달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원하는 바 마음껏 이루시며 매일매일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